독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실수와 그 실수를 뛰어넘는 희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군대라는 폐쇄되고 엄격한 공간 속에서 피어난 두 남자의 복잡하고도 슬픈 인연을 통해 우리는 증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죄책감, 그리고 구원에 대한 탐구입니다. 여러분을 아픔과 감동이 공존하는 그날의 훈련장으로 초대합니다. 부디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독약과 땀, 먼지가 뒤섞인 막사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코를 찔렀다. 강민준 이병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의 관물대 앞에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온 신경은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냉기 어린 시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시선의 주인은 박진우 병장. 이 부대에서 강민준을 가장 지독하게 미워하는 선임이었다. 강민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박혔다. 민준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네, 박진우 병장님, 이게 네가 정리한 관물대인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판결이 끝난 죄인에게 죄목을 읊어주는 검사의 목소리와 같았다. 민준은 감히 고개를 들어 자신이 정리한 관물대를 쳐다보지 못했다. 분명 여러 번 확인했다. 각 잡힌 군복,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개어놓은 속옷과 양말,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놓은 선반까지 어젯밤 잠을 줄여가며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박 병장은 말없이 민준의 어깨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선반 위를 세욱 훑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박 병장은 말없이 손가락을 들어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다. 새하얀 장갑 끝에 묻어난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먼지 한 점. 이건 뭐지? 아, 내가 어제 뭐라고 했지? 관물대는 내 놈의 얼굴이라고 했다. 내 놈 얼굴은 이렇게 더러워도 상관없다는 건가? 아닙니다. 민준은 거의 비명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병장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어렸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다른 후임들에게 고갯짓했다. 전부 봤나? 이게 바로 너희들이 따라해서는 안 될 표본이다. 궁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정신 상태로 전쟁이라도 나면 어쩔 건가? 적군에게 먼지가 많으니 잠시 청소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텐가? 그의 목소리는 막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몇몇 동기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봤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내 박 병장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바닥으로 향했다. 박 병장은 다시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준 이병, 오늘 저녁 점호 전까지 막사 전체 바닥 내 전투복으로 닦는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절망적인 대답과 함께 민준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다. 자대에 배치받은 첫날부터 박진우 병장은 유독 민준에게만 가혹했다. 걸음걸이가 어설프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식사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온갖 이유가 그의 군홧발 아래에서 민준을 짓밟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돌이켜봐도 특별한 잘못을 한 기억이 없었다.
그는 그저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더 내성적이고 조금 더 동작이 서툴 뿐이었다. 그리고 그 조금의 차이를 박진우 병장은 견디지 못했다. 오전 훈련은 산악구보였다. 가파른 산길을 완전 군장으로 뛰어오르는 훈련은 모두에게 힘겨웠지만 유독 체력이 약한 민준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에 다리가 풀려갈 때쯤 등 뒤에서 어김없이 박 병장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강민준, 거기서 퍼질 건가? 내 놈 하나 때문에 소대 전체가 늦어지고 있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다시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에서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언덕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박 병장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전원 하던 거 멈추고 엎드려 박 병장의 명령에 소대원 전체가 불만 섞인 신음을 삼키며 땅에 엎드렸다. 민준은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강민준 이병 덕분에 오늘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훈련을 하게 됐다. 내가 일어설 때까지 계속 머리 박고 있도록 모두의 원망 어린 시선이 민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죄인이었다. 동기들의 편안한 휴식을 빼앗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 박 병장은 민준을 그런 존재로 만드는데 아주 능숙했다. 민준은 까진 무릎의 고통도 잊은 채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그의 귓게는 박 병장이 다른 선임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 병장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열심히 김상병, 전쟁은 열심히 하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야.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지. 저런 어설픈 놈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까지 죽이게 될 거다. 나는 내 전우를 그런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논리와 확신만이 가득했다. 민준은 생각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나를 증오하는구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혐오하는구나.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입으로 밀어 넣는 동안에도 민준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박 병장은 몇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보이지 않는 창이 되어 민준의 등을 꿰뚫는 것 같았다. 결국 민준은 밥을 반도 넘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이, 강이병. 그를 부른 것은 동기인 이준호였다. 준호는 소대에서 유일하게 민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친구였다. 왜 벌써 일어나? 좀 더 먹지. 아니야, 배불러서. 준호는 민준의 식판에 가득 남은 밥을 힐끗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너 그러다 쓰러져. 박 병장님 때문에 그러냐?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좀 유별나신 분이잖아. 나한테만 그러는 거잖아. 민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나왔다. 준호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가끔 보면 박 병장님, 널 괴롭힐 때 표정이 이상해.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땐 꼭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통,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민준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자신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사람의 얼굴에서 고통을 읽어냈다는 친구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건 그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섣부른 동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일과는 막사 청소였다. 박 병장의 명령대로 민준은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물에 적셨다. 그리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엎드려 기기 시작했다. 다른 소대원들은 자기 관물대를 정리하거나
편지를 쓰는 등 개인 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직 민준만이 모두의 발밑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축축하고 더러운 전투복이 그의 맨살에 닿는 감촉이 굴욕적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의 전투화가 그의 눈앞에서 멈춰 섰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박진우 병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 반도 못 닦았나?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내 놈은 그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내 놈의 그 느려터진 행동이 모두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박 병장은 허리를 숙여 민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강제로 마주한 그의 눈동자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무언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준은 그 눈빛에 압도되어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강민준, 여긴 내 놈이 어리광 부릴 수 있는 유치원이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박 병장은 몸을 돌려 막사를 나갔다. 민준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금 그 눈빛은 뭐였을까? 준호가 말했던 고통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헛된 생각이었다. 저녁 점호 시간, 소대원들이 모두 도열한 가운데 당직 사관이 다음 주 훈련 일정을 공지했다. 다음 주 수요일, 전 소대원은 사격장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수류탄 투척 훈련이 있겠다. 이번에는 실물 수류탄을 사용하니 모두 각별히 정신 차리도록. 실물 수류탄. 그 단어가 민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막사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전핀을 뽑고 던지고 엎드린다. 간단한 절차지만 단 한 번의 실수가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훈련이었다. 민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박진우 병장이 서 있는 쪽을 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박진우 병장이 그를 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계속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집요했다. 그 안에는 경고 혹은 예언과도 같은 불길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 눈빛은 민준에게 똑똑히 말하고 있었다. 내 놈 반드시 사고 칠 거다. 민준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박 병장의 그 맹렬한 시선은 마치 낙인처럼 그의 망막에 새겨져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지는 수류탄의 서늘한 감촉과 자신을 향해 불타오르던 박진우 병장의 그 섬뜩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다가올 금요일이 마치 자신의 사형 집행일처럼 느껴졌다. 수류탄 훈련 공지가 내려온 이후 막사 안의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덧씌워졌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 있었다. 강민준 이병에게 그 시간은 더욱 가혹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가올 금요일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불안감은 그의 몸을 더욱 뻣뻣하게 만들었다. 그는 걷다가 헛발을 디뎠고 식판을 들다가 국을 엎질렀으며 구령에 맞춰 동작을 하다가 혼자만 엇박자를 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실수는 어김없이 박진우 병장의 눈에 포착되었다. 강민준, 내 놈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아니면 그 안에 든 게 뇌가 아니라 두부라도 되는 건가? 팔다리가 따로 노는군. 그렇게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다가 총알이 날아와도 피할 수는 있겠나? 박 병장의 비난은 하루가 다르게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질책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 되어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민준은 반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의 서툰 행동이 박 병장의 분노를 유발하고 그 분노가 다시 민준을 위축시켜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수류탄 훈련을 이틀 앞둔 수요일 오후였다. 아침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그칠 줄 몰랐고 결국 모든 야외 훈련이 취소되었다. 대신 소대장 지시로 대대 창고를 정리하는 작업이 주어졌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장비들과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지옥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민주는 박 병장과 단둘이 가장 안쪽 구역의 녹슨 장비들을 닦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비좁고 어두운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민주는 숨이 막혀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박 병장의 존재감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해칠 때까지 여기서 먼지만 마시고 있을 생각인가? 박 병장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훌훌 벗어던졌다. 후텁지근한 창고의 열기 때문이었다. 그의 등은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애써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무거운 탄약 상자를 옮기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시야에 박 병장의 맨등이 무방비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 병장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허리까지 거대한 흉터가 대각선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수술 자국 같은 깔끔한 흉터가 아니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나무 껍질처럼. 흉터는 울퉁불퉁하고 짙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끔찍한 사고의 흔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오래된 상처였지만 그 위에 새겨진 고통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했다. 민주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저런 끔찍한 상처를 입고도 어떻게 군 생활을, 그것도 저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걸까? 그 순간 박 병장이 몸을 움직이다가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낡은 사진이었다. 민주는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다. 그가 사진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박 병장이 짐승 같은 속도로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누가 함부로 만지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 민주는 사진 속의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돼 보이는 박진우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대어 있는 한 소년. 교복을 입은 그 소년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강민준 자신과 닮아 있었다.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비슷한 눈매와 인매. 민주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박 병장은 거의 사진을 빼앗다시피 채가더니 민준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것은 평소의 냉정한 분노가 아니었다.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모든 것을 들켜버린 자의 절망감이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다. 내 놈, 뭘 봤어? 뭘 봤냐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박 병장의 소나기 힘은 너무도 강해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놈 따위가 뭔데? 감히 네가 뭘 안다고. 그는 민준을 거칠게 벽으로 밀쳤다. 민준의 등이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박 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그의 행동은 평소의 빈틈없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당황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었다. 더러운 눈으로 함부로 보지 마.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물건에 손대면 그땐 정말 네 손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다. 알아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감정 때문이라는 것을 민주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박 병장은 한참 동안이나 민준을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다가 결국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민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등에서 전해져 오는 통증보다 방금 본 광경이 주는 충격이 훨씬 더 컸다. 그 끔찍한 흉터,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소년의 사진, 그리고 모든 것을 들킨 사람처럼 절규하던 박진우 병장의 모습. 그때 동기인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민준아, 괜찮아? 밖에서 박 병장님 소리 지르는 거 들리던데. 또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방금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설명한다고 한들 누가 믿어줄까? 아니야. 그냥 내가 또 실수 좀 해서. 민준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민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박진우 병장에 대한 감정은 이제 단순한 공포와 원망이 아니었다. 그 밑바닥에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가? 그 흉터는 무엇이며? 사진 속의 소녀는 누구인가? 왜 그 소녀는 자신과 그렇게 닮았는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을 찾을 길은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 병장의 증오가 단순한 악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아프고 뒤틀린 무언가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마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어떤 헛개비를 보고 분노하는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운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박 병장의 상처투성이 등과 사진 속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던 소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리고 그 두 이미지는 다가올 금요일의 수류탄 훈련과 불길하게 겹쳐졌다.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띤 의문이 되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박진우 병장. 그는 대체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일까? 그리고 그 과거는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금요일 아침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강민주는 자신이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새도록 그의 귓게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환청이 맴돌았고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수류탄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전투복을 입었지만 옷의 감촉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감각이 마비된 기분이었다. 막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식판에 담긴 밥과 국은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민주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앉은 준호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주쳤다. 민준아, 얼굴이 흑빛이야. 괜찮겠어.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소대원 전체가 참여하는 훈련을 개인의 컨디션 문제로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박진우 병장이 앉아있는 쪽을 힐끗 보았다. 박 병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며칠 전 창고에서 보았던 그 혼란스럽고 동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다시 완벽하게 통제된 냉혹한 선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모습이 민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군용 트럭에 올랐을 때 눅눅하고 서늘한 아침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덜컹거리는 트럭의 진동에 맞춰 그의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어댔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문득 박 병장의 등에 있던 끔찍한 흉터와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의문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즉각적이고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마침내 트럭이 멈춰 섰다. 수류탄 훈련장. 높은 방호벽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공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곳곳에 꽂혀 있는 붉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소대원들은 지정된 장소에 정렬했다. 훈련 교관이 나와 최종 안전 교육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엄격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류탄은 세열 수류탄 K413. 연습용이 아닌 실물이다. 유효 살상 방향은 5m 안전핀을 뽑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절차는 간단하다. 안전핀을 뽑고 던지고 즉시 엎드린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새겨라. 단 한 번의 실수가 내놓은 목숨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전우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교관의 말이 끝난 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훈련은 시작되었다. 이름이 호명된 병사들이 한 명씩 투척호로 들어갔다. 투척호 안에는 교관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교가 함께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그 조교 역할의 일부를 박진우 병장이 맡고 있었다. 그는 투척호 옆에서 병사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1번. 사수 준비 완료 던져. 날카로운 구령과 함께 병사의 팔이 힘껏 허공을 갈랐다. 수류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저 멀리 표적 지역에 떨어졌다. 잠시 후 땅을 울리는 둔탁한 폭음이 터져 나왔다. 쿵 흙먼지가 하늘로 솟구쳤다. 폭발의 충격파가 멀리 서 있는 민준의 가슴까지 전달되었다. 한 명, 또 한 명.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성공적인 투척이 끝날 때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곧이어 들려오는 다음 사수의 이름에 묻혔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차례는 가까워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답답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다음 강민준 이병,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거의 로봇처럼 뻣뻣하게 걸어 투척호로 들어섰다. 방탄 헬멧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옆에는 훈련 교관이 섰고 바로 뒤에는 박진우 병장이 얼음 같은 시선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옥의 한가운데 갇힌 기분이었다. 수류탄 받아. 교관이 건네는 묵직하고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류탄을 받아들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 자꾸만 미끄러질 것 같았다. 그는 반대쪽 손으로 수류탄을 쥔 손을 덮어 겨우 안정시켰다. 목표 전방 25m 표적. 알겠나? 박진우 병장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비아냥거림은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목소리. 하지만 그 냉정함이 민준에게는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준비되면 안전핀 뽑아.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수류탄의 안전고리에 손가락을 걸었다. 땀 때문에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그는 다시 고쳐 잡고 힘을 주어 안전핀을 뽑았다. 딸깍. 안전핀이 뽑히는 금속성 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폭음처럼 울렸다. 이제 그의 소나기 힘만이 폭발을 막고 있는 유일한 장치였다. 3초에서 5초. 운명의 시간이었다. 던져. 박진우 병장의 명령이 포효처럼 터져 나왔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팔을 뒤로 뺐다. 던져야 한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공포에 지배당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찰나의 망설임, 땀으로 흥건한 소나기에서 수류탄의 둥근 몸체가 미끄러지는 끔찍한 감촉이 느껴졌다. 아! 그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민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수류탄을 슬로우 모션처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날아가야 할 쇳덩어리는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빙! 안전 손잡이가 튕겨져 나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탁! 그리고 수류탄은 투척호의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뒤 대구르르 굴러 정확히 그의 발밑에서 멈춰 섰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민준의 눈에는 오직 발치에 놓인 이제 곧 죽음의 파편을 흩뿌릴 작은 쇳덩어리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교관의 경악에 찬 얼굴, 멀리서 웅성거리는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던 박진우 병장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지독하게 슬픈 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결국 이렇게 되는군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기묘하고도 절망적인 표정. 그것이 강민준이 폭발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강민준 이병의 세계에서는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발밑에 잿빛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작은 쇳덩어리만이 존재했다. 안전 손잡이가 튕겨져 나간 수류탄. 이제 3초, 아니 어쩌면 2초, 죽음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그의 뇌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라고 명령했지만
몸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가 그의 모든 신경을 마비시켰다. 그때였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박진우 병장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그것은 분노나 경악의 반응이 아니었다. 마치 수백 번이고 연습한 것처럼, 혹은 평생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망설임 없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 옆에 있던 교관을 투척 호박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다른 한 팔로 민준의 몸을 낚아챘다. 민준은 저항할 틈도 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내동댕이 침이 아니었다. 박 병장은 자신의 온몸을 방패 삼아 민준의 위로 쓰러졌다. 민준의 얼굴은 흙먼지와 박 병장의 땀 냄새나는 전투복에 파묻혔다. 그의 머리와 상반신은 박 병장의 단단한 등으로 완벽하게 덮였다. 며칠 전 창고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흉터가 있던 바로 그 등이었다. 모든 것이 1초 남짓한 시간에 일어났다. 민준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등 위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쿠윙크,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물리적인 힘이었다. 폭발의 충격파가 박 병장의 몸을 통해 민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는 박 병장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는 것을 느꼈다. 뼈와 살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진동, 귀청을 찢는 폭음과 함께 뜨거운 열기와 압력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흙과 작은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찾아온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먹먹한 이명만이 민준의 귓가를 채웠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축축하고 따뜻한 액체가 그의 목덜미와 등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비릿한 냄새, 피였다. 그의 위를 덮고 있던 박 병장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 무거운 무게가 온전히 민준을 짓눌렀다. 거친 숨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숨소리가 아니라 부서진 폐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았다. 박 병장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고개를 숙여 민준의 귀에 입술을 가져왔다. 민준은 공포 속에서 그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그것은 저주도 원망도 아니었다. 민준이 평생 이해할 수 없을 너무나도 낯선 이름이었다. 진서가 미안하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그 한마디를 끝으로 박 병장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 숨결이 민준의 귓가를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다. 주변의 정적이 깨진 것은 바로 그 후였다. 사람들의 구함소리, 다급한 발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누군가가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박 병장의 몸을 민준에게서 끌어냈다. 의무병, 여기야. 정신 차려. 야, 너 괜찮아. 민준은 멍하니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는 기적적으로 거의 다치지 않았다. 방탄 헬멧과 박 병장의 몸이 모든 파편을 막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단단한 등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망가져 있었다. 전투복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 사이로 보이는 살과 뼈는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가 보았던 거대한 흉터는 새로운 상처들에 의해 완전히 뒤덮여 보이지 않았다. 민준의 시선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오직 방금 전 귓가에 박혔던 그 마지막 말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진석아, 미안하다. 진석이 누구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왜 나를... 그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몇 주 동안 그를 짓눌렀던 공포, 억울함, 분노, 그리고 방금 목격한 압도적인 희생과 이해할 수 없는 마지막 말.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무너진 정신을 강타했다. 에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절규였다. 그는 왜 자신이 소리치는지도 몰랐다. 그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괜찮아. 정신 차려. 쇼크 상태야. 의무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민주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대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거대한 혼란이었다. 평소 자신을 가장 미워하던 사람,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알 수 없는 이름을 부르며 사과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의 희생이, 그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이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였다. 민주는 박진우 병장의 피가 흥건한 땅바닥이 엎드려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다. 그의 처절한 오열은 훈련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그날의 비극을 알리는 슬픈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동안 강민준의 시간은 부대 의무실의 하얀 천장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의 몸에는 긁히고 멍든 자국 외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잠을 자지도 음식을 넘기지도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자신을 덮치던 박진우 병장의 등과 귀를 찢던 폭음, 그리고 귓게 남은 마지막 속삭임이 그를 덮쳤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헌병대가 파견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몇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기계처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수류탄을 받았고 안전핀을 뽑았고 손에서 놓쳤다. 그리고 박진우 병장이 자신을 덮쳤다. 그의 증언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했다. 박진우 병장과의 관계는 어땠나? 수사관의 질문에 민주는 처음으로 입을 닫았다.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가 나를 죽일 듯이 미워했다고, 매일같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 왜 나를 위해 목숨을 던졌는가? 그의 모순적인 행동 앞에서 모든 단어는 의미를 잃었다. 결국 민주는 그저 평범한 선후임 관계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조사는 싱겁게 끝났다. 훈련병의 실수를 온몸으로 막아낸 살신성인의 영웅. 박진우 병장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그의 희생은 부대의 자랑스러운 전설로 남게 될 터였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결론이 납득할 수 없는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영웅적인 희생,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는 한 그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의무실에서 퇴실하여 막사로 돌아온 날 민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막사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공기는 무겁고 침울했다. 소대원들은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비어있는 박진우 병장의 관물대였다. 주인이 사라진 자리는 유난히 시리고 공허했다. 그날 오후 소대장이 민준을 불렀다. 강이병, 몸은 좀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 병장 유품을 정리해서 유가족에게 보내야 한다. 자네가 사고 당사자이니만큼 마음은 힘들겠지만 자네 손으로 정리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소대장의 말은 배려인 듯했지만 민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가 남긴 물건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박 병장의 관물대 앞으로 다가갔다. 동기인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도와줄게. 민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관물대 문을 열자 박진우라는 사람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각 잡혀 개어진 전투복, 닳고 다른 훈련 교범 몇 권, 낡은 세면도구. 모든 것이 그의 성격처럼 반듯하고 군더더기 없었다. 한쪽 구석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인자해 보이는 부모님과 그 옆에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박진우.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만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평범하고 단출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내게는 그토록 잔인했을까? 물건을 거의 다 꺼냈을 때쯤 민준의 손가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관물대 바닥 매트 밑이었다. 호기심에 매트를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작은 공간이 파여 있었고 낡은 가죽 수첩 한 권과 봉투에 담긴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홀린 듯이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서툴지만 정성 들여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동생 진석에게. 진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폭발 직전 박 병장이 속삭였던 마지막 말이 천둥처럼 울렸다. 진석아, 미안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준아, 왜 그래? 준호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수첩과 편지를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죽은 사람의 비밀을 훔치는 비겁한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알아야만 했다.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민준은 화장실 칸에 숨어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가죽 수첩을 펼쳤다. 박진우의 일기장이었다. 날짜를 보니 몇 년이나 지난 아주 오래된 기록이었다. 지금의 그와는 다른 조금 더 부드럽고 앳된 필체였다. XX 년 X월 X1. 오늘 진석이가 또 사고를 쳤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다가 접시를 깨뜨렸다고 엄마에게 된통혼이 났다. 저 녀석은 착하기는 한데 너무 덜렁거린다. 꼭 내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좋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동생이니까. 이치가의 XX 년 X월 XR. 진석이가 군대에 간단다. 해병대에 지원했다가 체력검사에서 떨어지고 육군으로 가게 됐다. 그 녀석 성격에 군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훈련소만이라도 편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가줄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뿐이다. 캐치 첵색스년 엑수얼 엑실. 진석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훈련소 생활이 힘들지만 재미있다고 한다. 거짓말. 글씨가 온통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다.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않았다. 바보 같은 녀석. 민주는 숨을 죽이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마지막 일기에서 멈췄다. 날짜는 5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다. XXX년 8월 14일. 진석이가 죽었다. 수류탄 훈련 중에 실수로 손에서 놓쳤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군대는 위험한 곳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더 매섭게 가르쳤더라면, 아니, 애초에 군대에 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 진서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기의 내용은 거기서 끝이었다. 마지막 문장은 여러 번 덧칠해져 잉크가 번져 있었다. 마치 피눈물을 흘린 자국 같았다. 민주는 일기장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자신과 닮았던 소녀는 박 병장의 동생 진석이었다. 그리고 그 동생 역시 자신과 똑같은 실수로 수류탄 훈련 중에 목숨을 잃었다. 박진우 병장이 자신을 볼 때마다 분노했던 이유. 그것은 자신에 대한 증오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죽은 동생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서툰 몸짓에서, 불안한 눈빛에서 5년 전 그날의 악몽을 끝없이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내뱉었던 모든 잔인한 말들은 사실 강민준이 아닌 과거에 자신과 지켜주지 못한 동생을 향한 자책과 절규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직 읽지 않은 편지를 바라보았다. 죽은 동생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 그 안에는 아마도 이 지독한 비극의 마지막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읽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죽어간 한 남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였기 때문이다. 화장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강민준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손에 들린 편지 봉투는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내 동생 진석에게, 오늘 죽은 자에게 보내는 결코 붙여질 수 없는 편지. 이것을 읽는 것은 고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엿보는 신성모독과도 같은 행위였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자신을 위해 죽어간 한 남자의 영혼이 남긴 마지막 절규를 들어야만 할 의무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박진우 병장의 필체. 하지만 일기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격한 감정이 담겨있는 글씨였다. 마치 쓰는 내내 울고 있었던 것처럼. 몇몇 글자들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편지는 날짜 없이 그저 끝없는 독백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진서가 잘 지내니? 편지는 이렇게 평범한 안부로 시작되었다. 형은 잘 못 지낸다. 네가 없는 세상은 매일이 지옥 같아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벌을 받고 있는 기분이야.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독이다. 하루가 지날수록 너에 대한 미안함과 나 자신에 대한 증오만 커져갈 뿐이야. 민주는 숨을 죽였다.
편지의 모든 단어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진서가 얼마 전에 내 앞에 네가 다시 나타났다. 거짓말 같지? 나도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다. 강민준이라는 신병인데. 널 처음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색하게 서 있던 그 모습, 불안하게 떨리던 눈동자, 잔뜩 주눅이 들어 작은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던 그 모습까지. 모든 게 너와 똑같았다. 마치 네가 다시 환생해서 내 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어. 그날 이후로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5년 전 그날의 네가 떠올랐다. 그 아이의 모든 서툰 행동들이 내게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위험 신호처럼 보였다. 걷다가 헛발을 딛는 모습에서, 밥을 깨작거리는 모습에서, 훈련 중에 혼자 뒤처지는 모습에서 나는 자꾸만 너의 마지막을 보았다. 안 돼.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어. 나는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그 지독했던 괴롭힘의 진짜 이유가 선명해졌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모질게 대하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아이를 몰아붙였다.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서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냉정한 군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그 아이에게는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내가 그 아이를 괴롭힐수록 그 아이의 눈은 점점 더 너를 닮아갔다. 공포와 원망이 가득한 그 눈으로 나를 볼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악마를 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내 죄책감을 그 아이에게 퍼붓고 있었을 뿐이야.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기 혐오를 그 아이를 증오하는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거다. 나는 영웅이 아니라 그저 동생의 환영에 사로잡힌 비겁한 미치광이에 불과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주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다. 박진우 병장이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이 그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밀려 들어왔다. 며칠 후면 수류탄 훈련이다. 5년 전 네가 내 곁을 떠났던 바로 그 훈련. 나는 두렵다. 진서가, 그 아이가 투척 후에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볼 자신이 없어. 만약에라도 5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거다. 만약 신이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라면, 만약 그 아이가 너의 환생이 맞다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것이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내 지옥 같은 삶에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거야.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진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형이 곧 갈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할게.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 억눌린 통곡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진우 병장의 증오는 사실 가장 절박하고 뒤틀린 형태의 사랑이었다. 그의 모든 가혹 행위는 동생을 잃은 형의 처절한 속죄 의식이었다. 그는 강민준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강민준을 통해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예언대로 행동했다.
5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동생의 모습을 한 신병을 위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 진서가 미안하다. 그 마지막 말은 강민준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덮고 있던 신병의 얼굴 위로 죽은 동생의 얼굴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5년 동안 짊어지고 온 지독한 죄책감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자 뒤늦은 사과였다. 민주는 이제 분노하지 않았다. 원망도 없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자신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 한 남자에 대한 무한한 감사, 그리고 그의 지독했던 고독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그는 자신을 살린 것이 박진우 병장의 영웅심이 아니라 동생을 향한 그의 지극한 사랑과 뼈에 사무친 죄책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사고의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는 박진우라는 한 남자의 지옥 같던 삶과 그의 처절했던 속죄의 유일한 증인이자 마지막 결과물이었다. 강산이 바뀔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어떤 기억은 세월의 풍패도 닳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한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강민준에게 7년 전 여름날의 그 훈련장은 바로 그런 기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주눅든 훈련병이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이제 막 자신의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건축가였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깊어졌으며 모든 행동에는 신중함과 단단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과묵하지만 책임감 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아무도 그의 과거에 그런 끔찍한 비극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사고 이후 그의 남은 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다. 아니, 실수를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모든 동작, 모든 제식, 모든 훈련에는 박진우 병장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더 이상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 아님을 매 순간 인식했다. 그는 부대에서 가장 우수한 병사 중 한 명으로 전역했다. 그것은 그가 짊어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였다. 대학에 복학한 후 그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견고한 공간을 만드는 일, 그것은 어쩌면 위태롭고 불안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속죄와도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을 단 한순간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었다. 박진우 병장의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은 것이다. 그동안 왜 오지 않았던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저 조금 더 떳떳해지고 싶었다. 당신이 목숨과 맞바꾼 내 삶이 이토록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찾아뵙고 싶었다. 박진우 병장의 고향은 기차역에서 한참을 더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박 병장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찾을 수 있었다. 낡은 간판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식당 안에는 희끗한 머리의 노부부가 손님을 맞고 있었다. 관물대 사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인자한 눈매는 그대로였다.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잠시 문 앞에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이, 자, 이쪽으로 앉으시게. 박 병장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민주는 차마 자리에 앉지 못하고
노부부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식당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닿을 듯이 깊게 엎드렸다. 젊은이, 이게 무슨 짓인가? 어서 일어나게. 노부부는 깜짝 놀라 그를 말렸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그제야 노부부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박 병장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우리 진후부대에서 네, 제가 바로 강민준입니다. 병장님께서 구해주신 그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병장의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주저앉아 있는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일어나게. 어서. 자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일어나. 다 운명이었지. 우리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을 원망하지 않네. 민주는 그녀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눈물을 쏟았다. 그는 그동안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을 꺼내지 못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노부부는 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들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냈다. 그러다가 진우의 동생 진석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 둘째가 있었지. 진우 동생 진석이라고.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덜렁거려서 형이 늘 챙겨주곤 했어. 그런데 그만 군대에서 사고로. 진우가 제 동생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동생 가고 나서 우리 진우 몇 년을 넋 나간 사람처럼 살았지. 박 병장의 어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소년. 자신과 너무도 닮은 그 얼굴. 그녀는 민준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진석이랑 참 많이 닮았구먼. 젊은이. 그 순간 민준은 모든 것을 용서받은 기분이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마지막 목적지인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수많은 비석들이 나란히 서 있는 그곳에서 그는 어렵지 않게 박진우 병장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하사 박진우 비석은 차갑고 단단했다. 민주는 준비해온 국화 한 다발과 소주 한 병을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병장님, 접니다. 민준입니다. 이제야 병장님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병장님께서 주신 목숨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병장님 덕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동생분과 함께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목까지 제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약속은 바람을 타고 묘역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비석에 정중하게 경례를 붙이고 몸을 돌렸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짓눌리지 않았다. 박진우 병장의 희생과 기억은 이제 그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 있었다. 그는 현충원을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곧고 단단했다. 한 사람의 삶을 어깨에 짊어진 채. 그러나
그 무게를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바꾸어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그 삶을 바쳐 자신을 살린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 이 길고 무거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류탄 이야기는 한순간의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증오의 이면에 숨겨진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민준의 삶을 통해 박진우의 아픔이, 그리고 박진우의 희생을 통해 강민준의 삶이 완성되는 모습을 그리며 저 또한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겪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나 아픔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한 번쯤 다른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부디 모든 인물들의 아픔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